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양승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셀아빠 손철입니다. 이웃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이웃집에 백만장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참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외형만 봐도 아, 이 집 좀 사는 집이다 안 사는 집이다. 그래서 이웃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웃집 여자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궁금한 이웃집에 대한 백만장자,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웃집 백만장자.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2015년 저는 이제 2015년도 출판본을 봤는데요. 아, 이게 책 내용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라고 부자들을 연구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책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책들은 많은데 부자들을 연구하니까 이렇다라는 사실 제대로 연구했다라기보다도 금융권에서 설문조사 한 정도? 그렇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아니고 실제 백만장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러한 속성이 있더라. 이제 이런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한 호불호는 뭐 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제목을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매우 재밌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는 비싼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 오히려 정말 상당한 부를 지닌 사람들 대다수가 부자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역적으로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산이 많다기보다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었지 실제 백만장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이제 통계 자료들을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집 백만장자 내용을 좀 가지고 그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우리 투자 자문사에 대한 또 대표로 있으시면서 부자들을 많이 보실 것 같으신데 부자들 많이 안 보시나요? 저들 가끔 뵀는데 어때요? 평창동에 다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분들도 계셨네요. 제가 만난 분들은 주로 그쪽에 살고 계셨는데 다들 강남에 사시던데. 이게 좀 우리나라 좀 부자랑 좀 틀린 점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반 잡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기업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는 그 회계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랑 상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돈은 정말 잘 벌거든요. 근데 월세 200만 원에 뭐 차 리스료 150만 원에 뭐 자녀 교육비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강남 지출에 맞춰버리니까 저축력이 거의 떨어지는 이제 그러니까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좋은 동네 사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성공적으로 그 부를 측정한 사람들한테는 좀 7가지 공통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좀 언급 좀 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서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한 번씩 듣는 얘기 같아요. 부자들은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깔끔하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뭐 예전에 그 영화배우 이모 씨랑 사귀시는 그 여자 기업인 출신의 이분도 뭐 그때 사진 찍히는 거 보니까 입고 있는 것만 1억이 넘더라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 자산을 잘 형성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뭐 이렇게 검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생활에 배어 있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자, 그다음요. 뭐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추
축적에 도움이 되도록 시간, 에너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구체적인 예를 안 드려도 내 지금 모습은 당신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썼냐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가 뭐 그걸 딱 설명해 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그들은 사회적 직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것보다도 정말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매번 하는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네, 즉 그분들은 부를 축적했지만 부모로부터는 받은 게 별로 없다. 이 내용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책상에서도 교육적인 지원은 많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크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 면에서 자립적이다. 이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던 부자들하고 좀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에 치중했고, 근데 그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쭉 배웠으니까 스스로 자립적인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하다. 어찌 보면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참 교과서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6번과 7번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하고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들의 비중이 많지만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전문직이나 자영업이 더 많아, 비율적으로 봤을 땐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벌 기회를 잡는 부분들이 훨씬 능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물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을 뭐 바로 그만두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모든 걸 한다라기보다도 한 가지라도 한번 내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이 이거 7개 중에서 몇 가지 해당되세요? 저는 검소하게는 사는데 부는 아직 덜 축적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예, 그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립이나 보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예, 강조는 하고 있는데, 예, 열심히 교육만 시켜주지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뭉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물론 이건 뭐 최근 데이터라기보다 보지는 않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자란 일단 1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순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1억 가구 중에서 3.5%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5% 중에 95%는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의 재산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 자신의 재산에 비해서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양복이나 자동차 같은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검소하게 생활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해 놨다. 그리고 대부분 고학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8%가 석사고요. 8%가 법학, 6%가 의학을 전공을 했고 6%는 박사까지 밟았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는데, 대체로 매년 과세소득의 거의 20%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에서 매달 적어도 15% 이상, 평균적으로 20%는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매월 월급 20% 정도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의 20% 정도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산을 연금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백만장자들, 미국 백만장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금융권에서 발표되는 부자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을 한 1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을 이제 부자라고 금융권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그 부자들의 자산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이라 이런 자산 형태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고 한데, 이 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깊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고도 성장한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드러내길 바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재산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뭐 아끼고 뭐 자린고비처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물건이 주는 효용 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갖는 신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껴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이 정도 돈이면 자동차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인식하니까 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관점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를 한번 사시면 10년 넘게 타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일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초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부자로 보는 게 아니고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의 소득을 가지고도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순재산 기대치 공식이 있는데요. 순재산 기대치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나이에서 곱하기 작년 세전 연소득을 곱한 다음에 이걸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만 세전 연소득은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을, 근로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모든 수입을 포함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걸 제외를 해야 되느냐, 자산이든 소득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 물려받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건 제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재산 기대치에서도 내가 이 비교군에서도 상속재산을 일단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홍길동 씨가 있고, 자,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순자산 재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공식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물론 예를 들어야겠지만 본인 사례랑 한번 접목시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홍길동 씨가 있고 현재 50세고 작년 이제 모든 소득을 합했더니 7천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7천만 원. 그리고 이걸 나누기 10을 해야 되니까 이분의 순재산 기대치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없고 그걸 다 제외를 하고 본인이 적어도 50세에는 순재산을 한 3억 5천만 원 정도는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3억 5천만 원이다. 이 정도인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평균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 순재산 기대치 정도를 내가 모았다. 그러면 평균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중위권이죠. 이른바 AAW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에버리지 어큐뮬레이터 오브 웰스. 발음이 안 되네. 괜히 했다 이거. 그냥 AAW라고 할 거. 한국어로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이제 PAW가 있어요. PAW는 소유 재산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산이 순재산 기대치의 2배 이상인 경우, 이 사람을 부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홍길동 씨 경우에는 7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자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소유 재산이 순재산 기대치의 절반 이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자성이 될 수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 형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네. 될 수 없는, 현재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자산의 기준이 아니고 동일 나이 소득의 집단군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내가 돈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부모님이 주신 돈, 그렇지. 거기에서 또 운용 수익으로 나온 돈 제외를 하셔야 되고 대출까지 다 빼야 되니까 의외로 본인이 이제 형성한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PAW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순재산 기대 2배 이상 갈 수 있도록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젊은 나이에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월급쟁이 때는 맞죠? 저 공식에 의하면은 맞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이게 뭐 동일 소득 기준이니까요. 아마
자산이 늘어나려면 아까 부자의 성향처럼 매월 저축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적정한지 이것부터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순재산에 대한 기대치,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게 인종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종별로 어떤 개, 이를테면 한국계 사람, 뭐 스코틀랜드계 사람, 아일랜드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스코틀랜드계 사람이 미국 가구 1.7%밖에 안 되는데 백만장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3%나 되더라. 특이한 게 뭐지? 이걸 본 거예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계가 백만장자 집중률이 미국 평균의 5배 이상인데 특히 재밌었던 게 소득에 비해서 순재산이 많은 백만장자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순자산은 많았다. 스코틀랜드계 백만장자 60% 이상이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었다라는 거죠.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데도 백만장자가 뭐 훨씬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스코틀랜드계면 어디예요? 저희는 이런 내용이라서 유대인이 또 이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싶었는데. 진도계, 풍산계 이런 거 들어보고 스코틀랜드계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 예. 잉글랜드 뭐 이쪽 아닌가? 이게 4개 나오는데. 네. 우리 퍼거슨 감독이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일까요, 표 대표님? 한번 진정을 해보자 우리. 먼저 떠오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하고 그걸 후대에 잘 물려주고 뭐 이러니까 계속 부자다, 막 소득이 크지 않아도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상속재산은 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좀 빠졌어요. 예. 상속재산도 별로 없고 자기가 만든 건데 10만 달러 이하로 버는데도 백만장자가 된다. 겁나 아껴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예, 전 좀 미국에 빠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풍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계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소득 범주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10만 달러 정도가 되는 스코틀랜드계 가정은 자기보다 15% 정도 소득이 낮은 가정과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소득 수준 사람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소득 10만 달러인 스코틀랜드계 가정은 50% 소득이 많은 가정과 유사한 금액 정도를 저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조사 참여자들보다는 고가품에 지불하는 금액이 평균치에 미달되니까 확실히 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많아지고 이걸 저축하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순자산이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냥 무조건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해라 라는 것보다, 예, 소비는 나보다 좀 덜 버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당연히 행복할 추구하겠고, 되려 또 저축과 투자는 나보다 더 버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그게 스코틀랜드계의 뭐 가풍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하면서 부담감도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인식한다. 근데 그 결과치는 또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전 방송 때 인생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미래에 쓸 것들에 대해서 현금을 계산해 보면 본인한테 최적화된 그 지출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 그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수준을 알고 그 수준보다 조금 덜 검소하게 하고 조금만 저축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부의 축적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수준 레벨을 아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기 수준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많이 이제 오바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스코틀랜드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내 소득 수준 사람보다 조금 더 쓰고 조금 덜 저축하고 이런 것보다도 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스코틀랜드계 자손들은 청소년기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돼 있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뭐 근금 전략해야 되고 자제력 관리를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성취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사전에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로 좀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저도 좀 배울 측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다른 방송 보면 좀 핫한 것도 알려주고 저 가자 좀 이런 거 좀 찍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좀 골타버린 나 사실 잘해. 골타버린 얘기만 해 이 사람들. 왜 자꾸 이게 뭐 더 쓰고 더 주게 된다 뭐 다 알지. 근데 이게 저희가 파고 팔고 저희도 업계 10년 다들 이상씩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 자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게 기본이더라고. 말은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박 터뜨리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때요? 제가 쇼킹한 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스코틀랜드계를 하는 예, 저희가 얘기한 거랑 조금 이게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살짝 드는데 예. 네. 예. 뭉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극적인 거 관심 많으시고 그런 거에 좋아요 클릭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아는데 그냥 뭐 말해놓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꼭 지키셔야 되거나 생각해 보실 내용을 가급적이면 더 자극적으로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네, 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한 기본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다 맞물려 있고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 그 부를 축적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의 핵심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눈높이만 살짝 낮추고 조금 더 저축하는 부분들이 습관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부가 재무 대화할 때 더 쓰냐 덜 쓰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부부가 그런 합의하는 거죠. 우리 정도 버는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덜 버는 사람 수준으로 쓰고 우리보다 더 버는 사람 수준으로 저축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 서로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하니? 네, 추가적으로 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카톡 아이디 거울잠으로 검색하셔서 문의 주셔도 저희가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